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패권 전쟁의 서막인가, 세계 경제의 대격변인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셨나요?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1리터에 1,700원대. 그냥 무심코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기름값을 결정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폭탄이. 미국이 직접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지하 90m. 산을 통째로 뚫고 들어가도록 설계된 3만 파운드짜리 괴물 폭탄 벙커 버스터가 투하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폭탄이냐고요? 3만 파운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13.6톤입니다. 5톤 트럭을 3대 가까이 폭발시키는 위력입니다. 그 폭탄 14발이 한꺼번에 이란 땅에 꽂혔습니다. 동시에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30발이 이란의 하늘을 날아들었습니다. 오늘 경제의 중심에서는 이 전쟁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25년 6월 22일 밤이었습니다. 이란 이스파한 지역 상공, 갑자기 폭음이 울렸습니다. 미국은 이 작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밤의 망치 작전, 영어로 아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미국 잠수함이 이란으로부터 약 640km 떨어진 해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30발을 발사했습니다. 목표는 이스파한 핵시설.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스파한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화이트맨 공군 기지에서 비밀리에 출격한 폭격기가 이란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비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스텔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유령 폭격기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이 비행기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비는 조용히 포르도 핵시설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포르도는 보통 핵시설이 아닙니다. 이란의 알부르즈 산맥 깊숙이 지하 90m에 건설된 요새입니다. 지하 90m가 어느 정도냐고요? 아파트 30층 높이를 땅 아래로 파고 들어간 깊이입니다. 일반 폭탄으로는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깊이입니다. 이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폭격해도 여기까지는 못 뚫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농축 시설을 이 지하 요새 안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기는 GBU-57M5P 벙커 버스터 폭탄을 포르도에 14발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나탄즈 핵시설에 2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항공기가 이란 영공을 벗어난 뒤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포함한 이란 내 새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습을 완료했습니다.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1차 공습이었습니다. 2025년 6월 22일.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 공습 이후 이란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란 관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겠다.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간접 핵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은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요구했습니다.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라. 농축 우라늄 전량을 9배로 반출하라. 모든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라. 이란은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란은 핵에 대한 야망을 포기할 모든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다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2척이 동원됐습니다. USS 제럴드 포드함.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입니다. 스텔스 폭격기. 이번에는 핵시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군 지휘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부사령관, 이란군 총참모장,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44년간 이란을 지배해온 이 남자가 이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번 작전 이름은 장대한 분노 작전,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이란은 즉시 보복에 나섰습니다.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미군 기지를 향해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경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아주 좁은 물길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약 33km,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입니다. 그 좁은 물길을 통해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에서 3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기름이 지나가냐고요? 하루 약 17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전쟁 직전인 2026년 2월 27일 이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65척이었습니다. 이란이 봉쇄를 선언한 다음 날 하루 종일 통과한 유조선 단 6척, 하루 만에 90%가 사라진 겁니다. 그 즉각적인 반응은 유가였습니다. WTI 원유 선물 하루 만에 8% 급등, 장외 거래에서는 한때 12% 이상 폭등.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길 것이다. 전면 봉쇄가 현실화되면 $150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WTI가 배럴당 $72 수준인데 $100가 되면 약 40% 상승입니다. 그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요? 주유소 기름값이 40% 오릅니다.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가스요금이 오릅니다. 음식 배달비가 오릅니다. 마트 물가가 오릅니다. 2022년을 기억하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때도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국내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집값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악몽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액화천 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LNG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카타르, 세계 2위 LNG 수출국 카타르에서 나오는 가스도 전부 이 해협을 통해 아시아로 옵니다. 현재 LNG 운반선 최소 11척이 항태를 멈춘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집 난방가스, 그 가스의 출발점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인천 두바이 노선, 주치회 왕복 운항하던 노선, 공습 발생 즉시 결항됐습니다. 5일까지 전면 중단, 연공이 막혔으니 비행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해운 운임은 어떨까요? 우회 항로를 쓰게 되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최대 50%에서 80%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운 운임이 오르면 삼성 반도체를 수출할 때도 현대차를 실어 나를 때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이 해외에서 더 비싸집니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긴급 수출입 물류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응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미 국내 유가는 올해 들어 20%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이 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같은 복합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물가 폭등, 금리 인상, 가계부채 부담, 중소기업 줄도산, 그 공포가 지금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해서 이란을 때리는 걸까요? 단순히 핵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석유입니다. 이란의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약 1580억 배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고요? 전 세계 사람이 하루 석유를 1억 배럴 정도 씁니다. 이란 혼자만의 매장량으로 4년 넘게 전 세계 석유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두 번째, 가스입니다.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입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많습니다. 세 번째, 위치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 해안을 거의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해협, 전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지나는 그 길목의 한쪽을 이란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막아버리겠다고 하면 실제로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번째, 리튬입니다. 최근에 이란에서 대규모 리튬 매장지가 발견됐습니다. 리튬이 왜 중요하냐고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만이다. 스마트폰 배터리 핵심 원료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핵심 원료입니다. 미래 경제의 쌀이 리틀입니다. 즉, 이란은 과거의 에너지인 석유와 미래의 에너지인 리튬을 동시에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의 출구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핵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매일 1,000만 배럴 이상을 수입합니다. 그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과 에너지 거래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이란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중국에 석유를 팔았습니다. 이게 미국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석유는 오랫동안 달러로만 거래됐습니다. 이를 페트로달러 체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달러가 있으려면 미국과 거래해야 합니다. 미국과 거래하려면 미국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가 미국 패권의 무기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위안화로 중국에 석유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확대하고 싶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타달러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마저도 위안화 결제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달러 대신 위안화로 석유를 판다면 페트로달러 체제가 흔들립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립니다. 미국의 힘이 흔들립니다. 미국은 이 시나리오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국의 1대1로 전략. 중국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육상 무역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육상 루트의 핵심 연결고리가 이란입니다. 이란이 중국 편이면 육상 실크로드가 완성됩니다. 이란이 미국 편이면 혹은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의 육상 루트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란 공습은 단순한 핵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직접 중국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 안보망을, 중국의 무역 루트를, 중국의 달러 대안 전략을 이란이라는 고리를 통해 흔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학적 체스판의 진짜 그림입니다. 이제 다시 폭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GBU-57M5P, 대형 관통탄, 흔히 벙커버스터라고 부르는 이 폭탄, 왜 이것이 특별한가요? 세상에서 지하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폭탄은 미국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란의 포르도 같은 산악 지하 90m 요새를 뚫을 수 있는 폭탄은 GBU-57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폭탄이 없습니다. 러시아도 없습니다. 중국도 없습니다. 미국만이 가진 무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의지도 있다. 이번 공습으로 미국 공군은 GBU-57 재고를 상당량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보잉과 6,155만 달러 규모 계약을 맺고 새로운 벙커버스터 폭탄을 발주했습니다. 2030년까지 납품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은 이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이런 무기가 필요한 다음 목표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이 폭탄 발주 뉴스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 내부입니다. 2025년 말부터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이란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화폐, 리알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세금은 올리고 실업자는 넘쳐나고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100개 이상의 도시로 번졌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혈 진압을 택했습니다. 실탄을 썰습니다. 드론으로 시위대를 공격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위대에게 말했습니다. 시위를 계속하라. 도움이 가고 있다. 그리고 2월 28일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로 무너지는 이란 정권, 대규모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으로 국제 여론 악화, 핵 협상 결렬, 모든 조건이 갖춰진 시점을 미국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는 사망했습니다. 44년간의 신정 독재가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이란은 지금 권력 공백 상태입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도 죽었습니다. 부사령관도 죽었습니다. 군 총참모장도 죽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의 중심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금융시장에서는 공식처럼 움직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 가격이 오릅니다. 전쟁이 나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안전한 자산을 찾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위기의 피난처였습니다. 두 번째, 달러가 강해집니다. 전 세계가 불안할 때 사람들은 달러를 삽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안전통화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약해집니다. 수입 물가가 더 오릅니다. 세 번째, 방산주가 오릅니다. 전쟁이 나면 국방 예산이 늘어납니다. 무기를 더 사야 합니다. 방위산업 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반대로 기술주와 성장주는 단기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보는 업종은 유가 상승에 취약한 항공사, 섬유화학 기업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쇠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거의 달성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냅니다. 반면 한국, 일본, 중국, 인도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 나라들이 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경제적 비대칭이 생깁니다. 미국은 유가 상승이 자국에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유가 상승이 자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것도 미국의 전략입니다. 자, 이 전쟁이 한국에게 위기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4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입니다. K9 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 K2 전차, 한국형 전투기, KF-21, 한국의 무기들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이 커질수록 각국이 군비를 늘립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루마니아, 호주, 인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각국의 국방부 장관들은 무기 구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 템? 이 기업들은 지금 이 위기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전쟁이 났으니 방산주를 사자,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세계가 군비를 늘리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 그 흐름에서 한국 방산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방산 강국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우리는 안보 위협 속에서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세계가 인정하는 K방산을 만들었습니다. 위기가 강국을 만든다. 이것이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의 하나의 장면입니다. 지금 세계는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 미국 중심의 블록, 나토, 한국, 일본, 호주, 영국 등. 둘, 중국, 러시아 중심의 블록, 브릭스, 이란, 일부 중동 국가들. 이 두 블록이 자원, 기술, 공급망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반도체는 이미 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막았습니다. 중국은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려 합니다. 이제 에너지도 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이란 공습으로 중동 에너지가 불안해졌습니다.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리튬, 히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합니다. AI도 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AI를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공급망을 누가 쥐느냐가 AI 패권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 동맹, 경제는 중국과 연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그 줄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명확한 선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것이 앞으로 한국이 가장 어려운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혹시 3차 세계대전이 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면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 미국은 2조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철수했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인구 8,700만 명, 지형도 훨씬 복잡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지상 점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담입니다. 두 번째, 이란도 전면전은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 이란 경제는 이미 바닥입니다. 화폐 가치 폭락, 국민 시위, 지도자 사망. 이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면전은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중국은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미국과의 직접 군사 충돌은 중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은 시간을 법니다. 조용히 체력을 기르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패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밀 타격, 제한적 보복, 긴장 완화, 외교 재개, 다시 긴장. 이 사이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했다가 다시 진정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단기 충격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첫 번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원자력,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번 위기는 한국이 에너지 다변화를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두 번째,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중동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의 에너지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위 산업을 계속 키워야 합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이미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장사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역량이고 경제 성장 동력입니다. 기업과 개인 차원에서 이런 불안정한 시대에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기회도 크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전환, 방산, 핵심 광물, AI 인프라. 이 분야들은 패권 경쟁과 직결되는 구조적 성장 분야입니다. 단기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뉴스에서 폭탄이 터지는 장면을 볼 때 그 뒤에서 어떤 자원이, 어떤 통화가, 어떤 공급망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투자이고 진짜 경제 공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 그것은 겉에서 보면 핵 비확산을 위한 군사작전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를 보면 에너지 패권 싸움입니다. 달러 패권 방어입니다. 중국 견제 전략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총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제재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달러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공급망 차단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라는 마지막 무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무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군사력은 키우고 있지만 달러와 공급망 무기에서는 아직 미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시간을 원합니다. 조용히 체력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사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5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두 번의 오일 쇼크,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한국은 매번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하고 일하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반도체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수출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K방산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K컬처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은 대안을 찾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립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면 한국은 그 재편된 질서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DNA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미국의 이란 공습이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닌 것을 보셨습니다. 자원과 통화, 패권과 공급망,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 세계 질서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읽는 것, 그것이 투자이고 그것이 경제 공부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조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경제의 핵심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국제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